네, 7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MP 파트너스 박평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인데 월요일 서킷, 어제도 사이드카, 오늘도 사이드카. 예, 와, 월화수. 사이드카가 이제 뭐 익숙해요. 일상이 됐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일단은 단기에 우리 시장이 워낙에 이례적인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이 예전에도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고 뭐 그랬을 때 한 번에 뭐 반토막 나고 해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2000포인트에서 895포인트까지 하락했었습니다. 2000에서요. 2000에서 895까지 반토막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뭐 한 1700까지 갔다 좀 조정 보였다가 다시 2000 위로 올라섰거든요. 그건 이제 원위치한 거죠. 그럼 뭐 1000에서 2000이니까 더블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요. 2600에서 9300 갔어요. 2600에서 9300이요. 야, 진짜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네.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네. 거고요. 그 이례적인 것의 후유증이고 그 이례적인 걸 만든 이유가 중간에 이제 5월 말 이후는 레버리지 ETF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레버리지 ETF에 대한 뭐랄까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들 지금 네. 뭐 정치권하고 정권 당국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는 이런 변동성이 뭐랄까요 필연적이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냥 받아들인 상황 속에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을 완전히 떠날 게 아니라며, 그죠? 받아들이고 여기서 네. 뭐가 최선인지를 좀 봐야 될 그렇죠. 텐데. 여기 이제 그렇죠. 시장은 항상 네. 매번 새로운 상황이 발생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겠죠. 우리가 맨날 우리 3%는 일반 투자자들, 일반 대중의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눈높이를 거기다 맞추고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전문 투자자들은 이번에 어떻겠습니까? 엄청 신났겠죠.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이 단기 트레자들, 단기 전문 투자자들은 엄청난 장입니다. 이 장이 지금. 그래요. 네, 엄청나게 좋은. 특히 데이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말 진짜 몇십 만에 오는, 몇십 년 만에 오는, 가끔마다 10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큰 장이에요.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이요. 아, 근데 우리는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즉 이걸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거래를 할 거냐, 네. 아니면 이거 잠잠할 때까지 나는 뒤에서 그냥 바라볼 거냐. 그렇죠. 그것뿐이 없는 거죠 지금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대표님 출연해 주셨을 때 공포 낙담의 단계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고 몇 예. 주째 시장이 이제 9,300 갔다가 7,000 선도 이탈하는 흐름까지 지금 나왔다가 오늘 6% 반등 7,280선. 요 반등을 어떤 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반등이라고 보세요? 오늘 장부터 먼저 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의 상황은 네. 어제 저점으로부터 오늘 종가까지가 포인트로 따지면 얼마죠? 1000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저 1000포인트 가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저점이 6400, 어제가 6448이었으니까요. 맞아요. 6,500 깼었죠. 거의 뭐 지금 조금 더 내려왔으니까 아까 어. 장중에 7,400 넘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7,200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자, 오늘 장중 고점, 어제 장중 저점과 오늘 장중 고점을 하면 1000포인트예요. 지수로 따지면 13% 정도 됩니다. 이 거래일 사이에 1,000포인트 진짜 예.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거래일 13%도 대단한 거죠. 보통 주중에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상황인데요. 일단 요번에 하락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를 만약에 이게 우리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든 반등할 때 줄여야 되고 그리고 반등 못 하더라도 위험 관리를 하는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쪽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다려보자. 이런 폭락에는 파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3%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논조였습니다. 이제 그랬던 거는 이번 폭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저께 폭락을 하는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날 개인들이 엄청나게 어제도 팔고 그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개인들이 5조 7천억이나 판 거예요. 네네. 개인들이 어제 5조 7천억 팔고 오늘 2조 7천억. 아까보다는 좀 나중에 또 들어섰네요. 아까 보니까 3조 5천억 팔던데. 네네.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약 9조 원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하락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제 이런 하락이 나타난 것은 그날 당일날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9% 이상 하락을 한 날 대만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S&P 500은 역사적 신고가 근처였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통 시스템 위기나 중대한 추세 전환일 때 우리만 그러냐 하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죠. 우물 안에서 이 안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시황을 봤더니 바깥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 이런 변동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SK하이닉스가 15% 하락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5%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반도체의 문제도 아니고 시황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수급적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대부분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버티기를 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반등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스피 고점이 9,385포인트잖아요. 어제 저점이 6,400포인트대입니다. 요게 31% 하락입니다. 딱 최고점하고 최저점하고 하면 31%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수도 중간중간에 빠집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여기 뭐 전쟁 때문에 빠졌다고 치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빠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툭 빠지고 이렇게 그쵸. 중간중간에 빠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센 종목이나 센 시장 지수는 약 15%는 그냥 늘상이 있어요. 15% 예, 하락은 15% 정도 하는 늘상이 있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늘상이 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추세에서 벗어나서 더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추세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15% 오케이 뭐 기다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30%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50% 가야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0% 이상 하락을 하면 반동 줬다가 재차 하락하면서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31%를 어저께 저점을 딱 찍고 네, 오늘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거예요. 어. 그 얘기는 이 시장이 지금 대세 하락으로 가는 시장이 아닌데 30% 하락이야? 야, 그러면 이쯤에는 사야지라고 하는 것 매수세가 어저께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 떨어지는 동안 이미 개인들의 소위 담보적 매물 이런 것들이 계속 보였죠. 왜냐하면 아침에 NS 시장에서 막 빠지고 그 언제 그랬죠? 그 전에도 한번 개인들이 매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날 그냥 급등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소위 그 신용에 의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출렁거림에 버티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매물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 매물 때문에 그저께 그렇게 급락했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더 빠지면은 안 되겠다라는 제가 그 심리에서 낙담해서 이제 공포로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공포 심리는 학습 효과가 있으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요. 네. 우리가 뭘 봤죠? 2021년도 고점을 봤죠. 그렇죠. 2021년도에 혹시 앵커님 이 주식 이거 하셨어요? 네, 했어요. 2021년도에? 그럼요. 제가 뭐 여기서 처음 뵀으니까 2021년도에 고점에서 못 팔아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뭐죠? 2차죠. 카카오하고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여태까지 갖고 있어요. 이 네. 경험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익을 냈다가 이익을 그냥 고스란히 버려버리고 맞아요. 또 몇 년간에 고생할 수 있다. 네. 내가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라도 그거는 방어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상당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리 자체가 대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잘 방어가 됐다. 두 번째, 개인들의 투매가 네. 나오면서 드디어 그걸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걸 주식시장에서는 손바뀜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네. 국어체로 실제로는 시장의 주체가 교체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께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반기에는 오늘 수급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오늘 보세요.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 방송에도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투신 보세요. 오늘 8,500원 썼잖아요. 요즘 투신의 매수가 시장을 좀 많이 하반기는 닫힌 것 같아요. 기관이 좌우한다니까요.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맨날 반대로만 계속 움직였었잖아요. 네네.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반도체에 매달려서 거래하고 있고 네. 코스닥 다 팔고 뭐 다른 거 다 팔고 반도체에 매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동안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해서 환율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계속 팔던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니까 이 둘은 이 숫자도 똑같잖아요. 보세요. 개인이 네. 2조 7천억, 외국인이 2조 6천억. 맞아요. 그러니까 팽팽한 힘에서 얘들 때문에 방향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어느 쪽을 더 응원하느냐 기관이 거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날 그저께 폭락한 날 투신이 얼마 팔았어요? 1조 7천억 팔았잖아요. 네. 그날 투신이 그냥 팔아버리니까 그냥 그날 폭락을 해버리고 오늘도 사니까 올라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국내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오늘도 국내 기관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네. 하반기에는 개인들의 힘이 상당 부분 약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정말 계속해서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하고 떨어지면 사서 보면 또 올라주니까 이익 실현하고 신나게 왔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공식이었어요. 예, 그게 떨어지면 왔잖아요. 그냥 사면. 네. 근데 6월에 되니까 좀 흔들렸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6월 차트 여러분 보시지만 6월에도 떨어지면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지고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힘들다라고 푸념은 했지만 결국은 네. 올라줬어요. 근데 7월에는 떨어졌을 때 샀더니 더 깨지고 샀더니 더 깨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6월 달에 변동성을 주고 7월 달에 손실 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올라갈 때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데 달라지겠죠. 힘들죠. 네.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관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기관.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여긴 저녁 방송이긴 한데 오후 방송이긴 한데 아침에 다시 내일 아침에 지금 생각나는데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 업계 선배로서 기관 투자가들 운영자들한테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오. 저 힘내서 액티브들 지금 뭐 맨날 반도체 때문에 맨날 질질 끌려다녔는데 힘내서 좀 수익률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은. 기관 투자자 후배분들이 예. 네, 듣고 계시면 예. 좋겠네요. 힘내서 한번 예. 해보자. 기관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수급이 중요하다. 그 수급 얘기가 나와서요. 대표님이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고급진 표현으로 손바뀜, 뭐 예. 주도 교체 예.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여러분 미리 죄송합니다. 약간 저렴한 표현을 쓸게요. 어제 저희 클로징벨 라이브 때도 이런 표현을 이제 써주셨는데 예. 소위 개인이 털린다. 예. 그러니까 모처럼 외국인은 조단위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지친 개인은 뭐 지쳐서 파는 걸 수도 있고 반대 매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진 지수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개인이 그렇게 팔 때 저점을 잡더라라는 시장의 일각의 뭐 의견도 있고 근데 또 개인 물량을 또 이렇게 저점에서 넘겨주나 뭐 이런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일각의 그래요. 의견이 아니고 네. 저는 31년간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데 증권 네. 매너로 30년 있었는데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럼 맞는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제 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외국인들은 물론 단기 거래 액티브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약간 롱텀으로 거래를 해요. 무조건 싸게 사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싸게 천천히 사다가
올라가면 위에서 또 천천히 팔고 이런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짧게 거래하는 게 이제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 거래입니다. 네. 액티브 거래들은 그보다 훨씬 더 짧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순서가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개인 사고 반대로 팔 때도 외국인 먼저 저기 요번에 외국인들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하는데 시장이 흔들리거나 빠지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종목을 팔려고 그러는데 계속 사면서 올려줘. 팔아도 계속 올려줘. 우와. 너무너무 신나게 팔고 나갔어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은 자, 여기서 내가 밀리면 더 사야지, 밑에서 저가 매수해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국내 기관들은 로스컷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 빠지면 그냥 다 던져요. 근데 그 던지는 순간까지는 개인들은 팔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언제쯤 왜 그 얘기가 나오는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러다가 담보 부족 걸리고 뭐 이런 신용 레버리지에서 또 거기서 레버리지에 뭐 담보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그 밑에서 급락을 할 때 사서 거기서부터 사면은 가볍게 올라가야지. 이게 지난 30년 동안 했던 건데 아. 이번에는 좀 달랐잖아요,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는 오히려 개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개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하락하면은 외국인들이 막 파는데 그런데 하락하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날 왜 개인들이 딱 사가지고 사요. 있으면 또 다시 올라가서 개인들은 또 올라갈 팔고. 때는 또 걔들이 또 뭐 오히려 또 개인들이 팔고 그러면서 계속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달라졌다. 네. 진짜 개인 스마트해졌다 이런 얘기 네. 좀 자주 했었어요. 오. 그거는 만약에 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매수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와서 서로 치열하게 붙는 싸움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뭐 연기금을 비롯한 패시브들 오랫동안 저 밑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뭘 싸워야 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올라주면 거기다 그냥 계속 팔기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움의 대상이 과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환율 좀 떨어졌죠. 그렇죠. 외국인들 리밸런싱 다 끝났죠.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시장에 좀 들어오겠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작년 6월서부터 우리 시장이 2,600에서 9,300까지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샀습니까?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해서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낸 기회가 외국인들은 없었습니다. 기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걸 쳐다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도만 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빠져주면서 시장이 31% 고점으로부터 빠져주면서 이제 약간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고 이런 국면에 들어가서 이제 팔 만큼 팔아서 현금 생기고 여유가 좀 생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플레이를 해보겠다라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외국인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들하고 개인하고 싸우는 거는 전에 싸움하고 다르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좀 여쭤봤고 하반기에는 기관의 매수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의 손바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네. 좀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이닉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하이닉스 ADR 예. 상장 뭐 최근에 이번 주 내내 이슈죠. 주말부터 뭐 계속 듣고 있는데 예. 어제 27% 미국에서 예. 올랐고 좋은 얘기도 상당히 많이 예. 들렸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상승은 했어요. 예. 어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차이가 거의 50% 예. 가까이 이제 나서 예. 요 정도면 이제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상승했는데 요 폭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좀 예. 어떻게 볼까요? 어제 뭐 바클레이즈가 330달러짜리 보고서 나왔다라는 맞아요. 것도 뭐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저평가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 저평가라고 하면서 주식이 오를 때 27% 오릅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날에 첫날에 상승하고 두 번째 날 하락한 거는 우리나라 본주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약하니까 본주가 약하니까 몸통이 약하니까 이제 꼬리가 약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SK 하이닉스가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3% 됐어요.
어제죠, 그게. 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장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아, 이제 저점 형성하는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오늘 SK하이닉스가 한 5% 정도, 뭐 10% 정도는 오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제 네, 장 시작 네. 전에요. 그런데 어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또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상장이 됐어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요. 네. 거기다가 또 옵션도 어제 상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옵션을 막 사는 거죠. 콜옵션 사고 프리미엄 2배짜리 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올라가려고 했던 폭에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저는 어저께 상승을 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향후는 어떤가? 에서 보면은 지금 아침에는 좀 빠졌더니 지금 거래가 한 4.5%뿐이 안 빠지네요. 일단 시간 내에서는 좀 그런 뭐 ADR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하이닉스요. ADR. 그렇게 보이는데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를 따라가겠죠. 그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은 바클레이즈가 $330에서 거기는 계속 오르고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걸 따라가느냐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보통주의 가격을 따르면서 그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DR이 더 얼마나 갈 거냐를 판단하는 게 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닉스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반도체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꼭 짚고 넘어가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가 요번에 고점으로부터 하락이 사실 되게 컸습니다. 최고점 대비 어제 저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1%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이너스 41%.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41%였어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말씀 끊어 죄송한데 예. 하이닉스가 저 정도면 예. 다른 여타 종목들은 예. 반토막 이상 난 것들이 이제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다른 먼저 들어요. 종목은 그 전에 반토막 다 났어요. 아, 이미 그 전에. 예, 이 전에 요번 하락 전에 반토막이 다 났고요. 진짜. 그래서 요번에 그저께 폭락할 때 다른 종목들은 마이너스 1, 2%였어요. 다른 데 다 폭락이 이미 나 있고요. 반토막 나 있고 네. 얘네들만 가지고 움직이다 요번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삼성전자 네. 36%, SK하이닉스 41%, 삼성전기는 50몇 % 하락했더라고요. 네. 고점 대비요. 네. 이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ADR을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우리 본주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차트로도 설명할 수 있고 수급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가치로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최근에 나온 내용들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요번에 2분기 영업이익을 예상치보다 컨센보다 좀 낮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장기 계약 LTA 때문에 최고로 높은 가격에 아마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 좀 낮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방송에도 그런 표현을 드렸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하이닉스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그걸 악재로 한 게 되게 웃긴다라고 제가 어제 그렇게 방송을 좀 아침에 드렸는데 네. 그게 어떻게 그게 악재라고 볼 수 있느냐? 왜냐면 맨날 요구했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사이클링이니까 시크리컬이니까 결국은 고점 찍고 언젠가 또 내려갈 거야. 그 고점이 언젠지 우리 맨날 판단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저에 있는 밑에 가격도 아니고 상당 부분 높은 가격으로 롱텀으로 3년, 5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는 꾸준하게 그 이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정성의 이익의 안정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익을 조금 손해 본 거잖아요.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걸 조금 더 길게 보면은 호재성으로 보는 거고 당장은 이번 2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텐트럼을 일으켰다? 이러기에는 그냥 시장에 그냥 수급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SK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이거 고점이 300만 원이었죠. 최고점이 300 몇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NH에서 그랬고 그 NST에서 그랬고 거의 300만 289만 298만 7천 원이네요. 여기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요 고점이요. 네. 요번에 저점은 최저점은 이게 되게 많이 167만 원이었어요. 진짜 많이 빠진 거죠. 네네. 자, 여기까지 빠진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이 반도체를 기다리는 사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이 더 올라갔으면 10,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SK, 특히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여기 돌파해야죠. 다시 신고가를 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380만 원짜리 목표 주가, 400만 원짜리 목표 주가 거길 향해서 가야지 지수가 다시 9,380포인트 돌파할 거 아닙니까? 지수가. 네. 지수가요. 네. 얘네 빼고 지수가 9,380포인트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아, 시총 50%가 넘는데. 그러니까 얘네 빼고는 안 된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가 가야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10,000포인트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계속 사야 돼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시장이 이번에 심리적으로 훼손이 되시니까 좀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거고 이런 네. 거거든요. 근데 제가 LTA하고 엮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해서 달려왔던 것은 뭐냐면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익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팡팡팡팡 올라갈 거로 생각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얘기는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점핑하는 게 이제 안정적 구조를 얻어냄으로써 이 점핑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점핑 할 거에 대한 것도 좀 양보를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TA 구조로 계속 계약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익 성장률이 계속 점핑하는 것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 성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만약에 목표 주가를 300만 원이었어, 400만 원을 쳤으면 그러면 300 뭐 몇십만 원으로 낮추든지 300만 원이 목표였으면 200 몇십만 원으로 낮추든지 위의 상단을 좀 낮추는 요인은 분명히 맞다. 그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왜 얘네들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냐면요. 네. 처음에 얘네들 급등하기 시작할 때 저한테 질문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되게 많았냐면요. 삼성전자를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했던 분들이 이거 언제 팔아요? 언제 팔아요? 했던 분들이 왜 그랬냐면요. 야, 이제 이게 보이지도 않네. 2021년은. 이렇게 하도 급등을 했으니까 2021년도에 이게 갈 수가 있나? 여기가? 예. 2021년 여기예요. 네. 잘 보이지도 않죠, 이제. 원에 급등했으니까. 요걸 근데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요거잖아요. 네네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또 속된 말로 주식시장에서 피레침이에요, 피레침. 네. 매도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고점 찍고 곧바로 그냥 딱 내려오더니 그냥 내려와 그랬어요. 이번 삼성전자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될지를 늘 고민하는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똑같이 SK 하이닉스도 그때처럼 2021년도처럼 고점 딱 찍고 매도 기회 안 주고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위 LTA 계약으로 인해서 저 위에 400 그 위에를 보던 사람들이 그 위에가 점핑하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목표 수익률을 약간 낮추는 역할을 하고 또 피레치처럼 찍고 막 급락하는 상황을 방어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안정적 수익을 주는 거니까. 네네. 밑으로 빠지는 것도 이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7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 하겠죠. 네. 그게 한 50% 이상의 계약을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고 예. 요거를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예.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스권 들어갈 개연성. 제가 결론은 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박스권 들어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 원래 시장도 주도주는 급등하다가 한번 시민적 훼손돼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지만 박스권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는 원래 시장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LTI 때문에 더 그럴 개연성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밑으로 가면 사면 돼요.
위로 가면 팔면 돼요. 엔비디아를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를. 제가 엔비디아 차트도 여러 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횡보디아라고 불리죠. 아 그래요? 요즘에 그렇게 부릅니까? 박스권이라고 예. 약간 횡보디아. 요즘에 지금 벗어나 있어요. 요즘에 좀 벗어나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어제도 지금 올랐어요. 예. 지금 요즘에 지난주에 8% 올랐어요. 오. 엔비디아가 8%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거를 맨날 아침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네네네. 이렇게요. 네. 여기 똑같이 여기 그릴 때 제가 이거 사야 됩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할 때 저는 이걸 뭘 샀냐면 엔비디아를 50% 담고 있는 ETF를 샀어요. 그때 저는. 아. 이거 우리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은 압니다. 저 얘기하고 했어요. 얘기하고요. 네. 이 박스권 밑으로 가면은 사면 돼. 얘네는. 네. 올라가면 팔면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이 이제 벗어나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미국 시장을 끌고 갈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겠죠? 우리나라가 박스피에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알던 사람이 연기금에서 매매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황? 뭐 어떻게 돼? 박스권인데 우리 그 박스피 있었잖아요. 2011년부터 생긴 거냐. 아주 지겨운. 야, 네. 밑에 가면 사고 위에 가면 팔면 되지 뭘 걱정해? 이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하나는 이거 급락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급락하면 매수 대응하자. 아. 또 막 오버슈팅하고 올라가는데 쫓아가지 말고 네. 좀 파는 쪽으로 해서 거래하는 그런 거래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박스권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더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박스권으로 들어가죠. 그럼 지수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박스권으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이건 이제 제 경험치입니다. 최초에 막 올라요. 이렇게 막 올라요. 그래서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해. 그래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주도주가 박스권에 있으면서 나머지가 움직입니다. 그게 상승 후 박스권의 숙련 게임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삼전 닉스를 비중을 네.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이게 약간 시장이 이상적으로 좀 한동안 원했던 그림 아니에요? 삼전 닉스가 어느 정도 좀 옆으로 가주면서 예. 다른 못 갔던 종목들이 네. 워낙 많으니까 좀 네. 가줘라. 네. 지금 이런 거 근데 말씀하시는 과거엔 거예요? 다 그랬어요. 아. 과거엔 다 그랬는데 이번에 워낙 특이하게 이익을 여기서 거의 다 내고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시총 비중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길어지고 있는 거지. 네. 과거에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개연성이 보인다. 네. 뭐 저 믿지 마시고 이 시장을 보고 있다가 아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락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잘 보시면 이게 지금 고점에서 밀렸죠. 네. 이 11동 평균선을 맞고 내렸어요. 맞아요. 이 순간에 선물도 약간 내렸어요. 네네. 그래서 지수 약간 내려 코스피 내리면서 코스닥이 밀렸다가 코스닥은 더 올라서 끝났어요. 얘는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걸 네.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매물 좀 맞으면서 오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건희 대표는 보니까 사지 말라고 계속 그러대요. 보니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오늘 이호연 대표님은 조심하자, 예, 신중하자. 따라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따라가지 말자.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막 사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 하락이 있으면 이 하락이 한 중간 정도면 이 정도 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8,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7,500에서 8,000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된다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지금 오늘도 벌써 음봉 나는데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되밀리죠. 네네네. 이 되밀리는데 여기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거는 이게 추세 하락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은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SK하이닉스 실적을 봐라, 바보야. 시황도 계속 위쪽으로 있고 전 세계 시장이 신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이 있는데 왜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계시죠? 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장은 심리와 수급이 훨씬 더 우선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림잖아요. 그러면
매물 다시 나와요. 네. 그걸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저거 지금 레버리 상품에 대한 이 지금 이 규제 당국에서 어떻든 결론 내줬으면 좋겠고 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 사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가서 지수가 1000포인트를 다시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하게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날 휴장이잖아요. 맞아요.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예, 금요일날 네. 휴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거는 지금 이 밑에서 샀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좀 부정적이니까 나 여기 실현할까 뭐 이러지 마시고 네. 자 이게 지금 여기서 힘 있게 가는지 반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 반등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확인하는 일주일이 이제 돼야 돼요. 이런 그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해서 반등의 힘이 예. 있는지 예. 일단 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는지 있죠. 예. 있다면 얼마나 센지 예, 예. 그걸 확인하는 구간이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좀 들어가면서 대표님 지난주에 예. 코스피 하반기 리스크 점검 그거는 한 장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 뒤에 그림을 사실 갖고 와 주셨었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안 해주셔서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하나는 먼저 우리 봤으니까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 그림은 여러분 봤죠? 뭐 제일 잘 팔리는데 이 옷가게를 한다면 제일 잘 팔리는 거 해야 이거 된다.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제 지겹게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고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예요? 가지치기, 교체 매매, 수평 이동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안 팔리는 건 예. 팔리는 걸로 교체하자. 우리가 지금 맨날 반도체 얘기하죠. 네. 그리고 자동차 얘기하죠. 맞아요. 그리고 변압기 얘기하죠. 에코님도 얘기 안 하는 애들 있죠. 한동안 진짜 얘기 안 하는. 얘기 안 하는 애들 네.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뭐 철강? 철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갖고서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 나머지 40%씩 빠졌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갖고 계속 고민해요? 잘 팔리는 쪽으로 가야죠. 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 그냥 우화죠. 저도 나이가 꽤 됐지만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예요 이게? 바구니에 네. 쌀알을 넣어놓고 참새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쭉 저기 숨어 있죠 여기. 아, 여기 한 노인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 숨어 사람이 있다가 있네요. 몰랐어요. 이거 모르세요? 그렇게 젊으신가요? 이 얘기 모르세요? 이 얘기 모르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네. 참새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얘를 확 당기면 이거 탁 덮어잡고 참새잡이잖아요. 아 참새를 저렇게 잡는다고요? 예, 예전에 이렇게 잡았대잖아요. 네네네. 이거 우리나라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네, 많이 네, 잡았다 네. 그러더라고요. 참새잡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참새가 여기 지금 몇 마리인가 뭐 시집 뭐 셀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진짜 이미지 만든 거니까요. 11마리. 만약 11마리예요? 네. 자, 11마리야. 근데 아니 11마리 12마리. 12마리인데 네. 12마리나 됐으니까 그럼 뭐 솔직히 2마리 좀 나가도 내가 10마리니까 10마리에서 해도 되니까 좀 기다려야지.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3마리, 4마리가 나왔는데 8마리가 됐어요. 네. 8마리인데 좀 전에 12마리였는데 10마리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8마리로 내려왔으니까 2마리만 더 들어오면은 아. 끝내자. 아.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저거를 덮을까를 기다리는 덮을까 한 번뿐이 없어요. 이거 거군요.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게임은. 타이밍을. 예, 이거 타이밍 이거 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새잡이는. 8마리가 들어오나 지금 뭐 10마리가 들어오나 이걸 그리고 기다리는 있다가 거죠. 8마리 아. 됐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쭉쭉쭉 나가서 5마리가 됐네. 아. 4마리가 됐네요. 12마리나 있었는데 내가 지금 4마리뿐이 없는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 많이 하겠죠. 주식이네, 6마리에 주식. 끝날까? 네. 4마리에서 할까? 그리고 기다렸어요. 네.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2마리 됐습니다. 그리고 1마리 됐어요. 네. 한 마리가 쭉쭉쭉쭉 나가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모두 다 이거 쌀을 먹고 다 나가버렸어요. 이 노인이 집으로 빈 광주를 들고 가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거 네. 심리서에 있는 겁니다. 네. 주식 투자 심리서에 있는 건데 어떻게 읊조렸냐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몇 마리 참새를 잡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던가 아니면 마지막 나가는 유유히 나가는 저 참새 한 마리가 나가는 걸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가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근데 여긴요. 이 노인은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근데 주식은 마지막 나가는 참새가 나가기 전에 이걸 땡기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돈이 마이너스로 갑니다. 시간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다음 주부터는 반등의 힘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내가 얼마나 참새를 챙길 것이냐를 가지고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주식 그 행동 심리학에 있는 되게 중요한 많이 읽혀지는 우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지만 수익이 찍혔던 그 최고점에서 예. 점점 내려오는 숫자를 보면서 12마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2. 아, 네.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안 그리고 또 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내가 1억 1,000만 원 벌었잖아요. 1억 1,000만 원이니까 1,000마리 우수리 떼고 나 1억 벌면 끝내야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9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1억 되면 끝내야지 이러거든요. 맞아요. 이게 똑같아. 어. 심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약간 뼈 때린다고 하죠.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주투자에서 뭐 저도 못하는 거고 저도 잘 못해요. 어려운 우리들 거죠. 예, 되게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이걸 모두 다 맞아요. 어려운 건데 네.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 따라서 이게 중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음.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가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인사이트 여러 면에서 또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